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지성호고요.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넘어왔고 또 2020년부터는 24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21대에서 또 역할을 했고 유명하시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장애 때문에 그럴 텐데요. 어떤 장애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중증장애인입니다. 이제 지체장애 2급을 이제 받고 있고, 왼쪽 다리 이제 무릎이랑 왼쪽 손목이 이제 없죠. 어렸을 때 북한에서 화물열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를 이제 장애인으로 북한에서 살다가 그때 이제 24살 되던 해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 또 한 가지 유명하신 게 장애도 있으시지만 그 꽃제비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도 굶어서 죽었고 또 저도 굶주리고 식량 배급을 주지 않는 그 북한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꽤 많았고 그런 아이들 보고 일명 꽃제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저도 꽃제비 출신이고 그런 일을 하다가 화물열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또 그 이후에도 생계를 이제 돕기 위해서 팔다리 없이 이제 뭐 석탄도 훔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됐던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삶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딛고 정말 꿋꿋하게 정착해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셔서 국회의원까지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꽃제비 생활 하시는 그 그룹 무리에서 장애인들이 더 있었나요? 있었죠. 그 이후에도 장애인들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화물열차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석탄을 뭐 골라 담거나 주워 담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쫓으면 도망가고 뭐 또 때로는 더우면 그 화물열차 그 밑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햇빛 가리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다가 뭐 화물열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 외에도 그 이후에 3명, 2명이 이제 다리가 절단되는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석탄을 훔치고 이렇게 하는 장애 아동 꽃제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석탄을 훔치고 하는 게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었던 그렇죠. 걸까요? 뭐 제가 살던 곳이 이제 탄광촌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 도시 같으면 뭐 장사를 하던 뭐 이렇게 뭐 얼음이라도 팔던 뭐 이런 일을 할 텐데 시골이고 뭐 탄광촌이고 하다 보니까 시내 사람들이 그나마 땔감으로 필요로 하는 그 석탄이나 나무 같은 것을 해서 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정말 그냥 근근히 이제 목숨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있거나 시설이 있거나 뭐 학교가 있거나 그랬으면 그렇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요. 물론 저도 장애로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북한의 뭐 장애인들 중에 뭐 농아라든가 이제 뭐 말을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청각 장애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 또 그런 학교가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49병원이라 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따로 뭐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먹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찾아서 왔는데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고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살던 탄광촌도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학부탄광이라고 해서 한 종업원이 3,000명이 넘는 이제 큰 탄광이었는데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장애인들 한 80%는 다 굶어 죽은 겁니다. 뭐 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뭐 가정을 버리고 행방이라고 하는데 집을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굶어 죽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장애인에 대한 이제 배려라든가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익적인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별명을 붙여가지고 하급 학년의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상급 학년에 있는 장애인을 뭐 폭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즐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정말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제 괴롭혀가지고 뭐 어떤 반응이 나는가를 뭐 체험해 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런 좀 무지막지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최소한 장애인들이 먹고 살게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제공해 주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원래 뭐 일하는 사람은 700g, 뭐 고등학생은 500g, 뭐 중학생은 400g, 뭐 이런 식량 배급 할당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300g만 먹으라고 그렇게 할당해 줄 만큼이나 뭐 처우가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상황에서 더욱이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현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발을 짚고 중국으로 식량 구걸하러 갔다가 이제 구해가지고 왔는데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공화국에 망신을 시킨다고 짓밟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계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장애인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좀 쉽지는 않은 삶을 살지만 북한이라는 곳에서는 성난 사람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곳에서 북한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아마 극에 달할 것이고 북한도 빨리 자유가 깃들고 정말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처럼 장애인도 인격으로 보호받는 또 때로는 이제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장애인이 되셨을 때, 된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장애인이 됐구나 했을 때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요. 하나는 장애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장애를 갖고 뭐 이제 뭐 공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군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나마 출세의 길은 막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손발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저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 제가 14살이었는데 그때 저는 물론 뭐 정말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난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노력을 했고 뭐 달린 열차에 매달려야 했었고 또 그런 정신 세계가 최종적으로는 제가 목발을 짚고 이제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1만 킬로를 돌아 자유를 찾아올 수 있는 그 용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한 손으로 컴퓨터를 배워서 대학교를 갔고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고 국회의원까지 했고 또 정말 앞으로 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또 앞으로 더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반 탈북민은 그냥 몸이 다 성하신 분들도 사실 넘어오기 힘든 일인데 네. 그 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오시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두만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을 했습니다. 물이 깊어가지고요. 그 소리를 내면 군인들이 총을 쏘니까 총에 맞아 죽죠. 그 밤에 소리도 못 내고 물을 엄청 많이 먹었고 물론 중국 땅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행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다리도 없이 손도 없이 목발에 의지해가지고 뒤에는 개나리 보찜을 메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정말 그 정글까지 왔고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될 때는 정말 뒤처져가지고 혼자 뒤처져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도 놓여졌었고 정말 어렵게 뭐 라오스 국경은 넘었습니다만 또 뭐 라오스, 미얀마, 태국까지의 그 과정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고 확률이 없는 그런 무모한 게임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냈다는 게 지금도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 나이 때 이제 탈북을 하라고 그런 결심을 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너무 이제 어리기도 했었고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 무모하게 가야겠다. 이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또 국제적으로 알려지셔서 예. 미국에 가서 그 부시 대통령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4명 만났습니다. 네. 2012년도에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W 조지 부시 대통령도 만났고요. 16년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만나 뵙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초청받아가지고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가 짚고 넘어왔던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었을 때, 그 객석에 있던 모든 상하원 의원들, 장관들, 뭐 장성들 기립박수를 보냈었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했을 때 그때도 이제 잠깐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꽃제비로 장애인으로 이제 평양 한번 못 가보고 했는데, 정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물론 뭐 전 세계 수도들 많은 대통령들 만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활동을 하시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얼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걸까요?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에게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의 육체적인 것을 힘듦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저는 뭐 가해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살았던 것이고, 제가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그 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어디서나 정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지만 저 같은 사람이 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북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애인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도 좀 안 나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물론 보통의 그 탈북민 분들도 다 안 나서시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더 나서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용기 내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럼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북한은 이제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또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보면서 자기들도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띠려고 보여주기식이죠. 뭐 패럴림픽에 뭐 장애인 선수들을 내보낸다든가, 뭐 때로는 뭐 아이들을 내세워서 뭐 음악 공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보여주는 그런 쇼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제 식량 배급과, 그리고 뭐 기초적으로 살 수 있는 생필품, 살 수 있는 돈과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김병희는 효자도 없다고 하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이제 자녀를 돌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북한 땅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북한 정권도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권 논리부터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또 뭔가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그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또 시민들이 알게 돼서 정말 북한의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이 이제 공통된 목소리로 나오고, 특히 유엔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국가마다 그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이렇게 할 때 북한 주민들이,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가입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티를 내는 일이라도 좋으니 뭐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자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외부를 통제하니까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뭐 대외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북한 사회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권에 있어 가지고는
북한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방법은 언젠가 반드시 국제사회 또한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리고 정말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북한 정권에게 좀 강력하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여성, 인권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회든지 어떤 체제든지 정말 보호하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